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LG전자는 게이밍에 특화되었음을 뜻하는 울트라 기어라는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울트라 기어를 떠올려 본다면 대부분 모니터를 생각하실 겁니다. 경쟁사인 삼성이 모니터나 노트북에 오디세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LG전자는 노트북에 울트라 기어를 적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G전자도 게이밍용 노트북으로 울트라 기어 모델을 출시합니다. LG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LG전자 최초의 울트라 기어 노트북의 출시를 알렸는데요. 가격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고 출시는 1월부터 글로벌 런칭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양을 살펴보면 최근 인텔 11세대 H 버전을 베이스로 한 고급형 노트북의 사양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사양 구성이 이렇다면 결국 제품의 발열, 이 발열을 어떤 식으로 잡아내느냐, 그리고 전력 제한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일단 사양 봐서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었던 AMD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 라인인 스레드리퍼의 새 모델, 스레드리퍼 5000번대가 코드명 샤갈이죠. 이 녀석이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AMD는 2022년 3월 8일 스레드리퍼 5000 프로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비디오 카드도 루머 관련해서 유출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개의 모델이 출시될 것이며 출시 예정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12코어 제품부터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이전 스레드리퍼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뜬금없는 코어 구성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레드리퍼를 쓰면서 12코어짜리를 누가 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이젠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더 많은 PCI Express 4.0 레인과 메모리 채널이 필요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뜬금없긴 합니다. 이미 나왔어야 했을 스레드리퍼 샤갈의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젠3 플러스 아키텍처와 6나노 공정의 칩넷 전환을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1월 4일 진행될 AMD의 프리미어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주말 노트북용 RTX 2050 GPU와 MX570과 MX550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표한 모델 모두 하위 라인업에 해당됩니다. 세 모델 모두 2022년 봄에 출시될 예정이며 시기상 빠르면 노트북 시장이 가장 관심을 끄는 입학 시즌에 맞춰서 나오는 신제품들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 베이스에서 엔비디아 발표 내용 이외에 추가 정보도 공유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RTX 2050과 MX570은 GA170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A170은 3050에서 사용되는 GPU인데 결국 3050의 자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MX550은 TU117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MX570의 경우 DLSS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 포지션상 레이트레이싱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DLSS는 어쩌면 쓸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델들의 타임스파이 벤치 테스트 결과라고 하는 스샷이 온라인에 공개되었는데요. 2050과 570은 3369점, 550은 2510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샷을 통해서 최근에 AMD 램브란트 내장 GPU 벤치 점수가 2700점이다 라는 루머를 바탕으로 해서 MX550은 램브란트 내장 GPU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루머 기반이고요. 또 제품 출시 후 정식 드라이버까지 나온 후에 이 벤치 점수를 기반으로 확인 후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 부분 쪽은 일단 다 루머라고 생각하시고 팝콘 뜯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또 CPU 수율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인텔은 이전 9900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 12900에서도 KS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카더랍니다. 확정은 아니니까요. 루머로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900KS를 인텔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이 보드 제조사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올코어 5.2GHz의 부스트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900K를 별도의 오버 없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스트 값이 대부분 4.9GHz인데 12900KS는 최대 부스트가 올코어 5.2,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평균적으로 5GHz 이상으로 나오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CES 2022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뜬금없는 KS 버전의 출시는 AMD의 3D V 캐시 탑재 모델의 출시를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평입니다.
제가 12900K CPU를 지금까지 한 대여섯 개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12900K는 수율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52배수 기준으로 보면 뭐 전압이라든지 온도 차이가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12900KS라는 모델을 정말 출시를 한다면 진짜 고수율 칩만 선별을 해서 사전 비닝해서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능성에서 그럴 수가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과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열을 어떻게 처리하려는 걸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소니는 원래 이미지 센서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 CMOS 이미지 센서에서도 고화소 부분에서 시장을 리드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고화소 전쟁에서 삼성한테 추월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소니의 기술력 부분만큼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소니는 세계 최초로 2레이어 트랜지스터 픽셀을 통한 스택 CMOS 이미지 센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자, 소니 보도 자료를 보면 이미지만 봐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CMOS 센서에서는 포토 다이오드와 픽셀 트랜지스터가 동일 기판에서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 소니가 발표한 기술에서는 포토 다이오드와 픽셀 트랜지스터를 서로 다른 기판 레이어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이미지 센서에 비해서 신호 레벨 및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고 이미지 노이즈가 줄어들어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아마 소니가 이 기술을 적용을 한다면 상용화 기준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MOS 센서가 큰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에 적용된다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RTX 3090 Ti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나 했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어요. 어느 회사 제품이 보안에 허점이 생겨서 먼저 나오나 했는데 ASUS의 터프 RTX 3090 Ti 패키징 샷이 중국의 IT홈을 통해서 유출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페이지는 지금 사라져가지고 IT홈에서 확인은 불가능한데, 자, 패키징 귀퉁이에 보이는 문구를 보면 PCI Express 5.0은 아니고 PCI Express 4.0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스펙 사항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없고 루머 기반의 이야기만 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녀석도 3090처럼 LHR 미적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벌써 탄광으로 납치되고 있는 녀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자, 실물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패키징 이미지라도 잘 봐놓는 게 좋겠죠. 자, 애플 소식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맥 루머스를 통해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아이폰 14을 통해서 4800만 화소 카메라를 추가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잔망경 렌즈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스의 연구 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뭐 대체 저 카메라는 어느 회사 제품을 탑재할까라는 부분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 대만에 있는 라간 프리시즌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듣는 회사긴 합니다. 또한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픽셀 비닝이 드디어 아이폰에도 적용되어서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통해 뭐 밝은 환경에서는 4800만 화소로 촬영을 하고 저조도 환경에서는 1200만 화소로 촬영하는 식으로 이 이미지 퀄리티를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확실히 요즘 스마트폰은 메인이 카메라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 기술의 전쟁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화권 커머셜 타임즈는 애플이 현재 TSMC 4나노 공정을 통해서 M2 프로세서와 M2 프로 프로세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자, M2 프로세서는 2022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며 M2 프로와 M2 프로 맥스 프로세서는 2023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 실리콘 제품을 앞으로 18개월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M2 발표 이후 18개월 주기로 M3 프로세서도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한 2022년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14에는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이 역시 TSMC의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인텔 12세대의 모바일용 프로세서 출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노트북을 사고는 싶은데 12세대 제품을 사고 싶다. 언제 나오나? 뭐 이런 궁금증일 겁니다. 현재 나오는 소식으로는 CES 2022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연초가 새로운 노트북 신제품들이 나오기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긱벤치에서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모바일 프로세서의 벤치가 대량 유출되었습니다. 자, 유출된 내용을 보면 테스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유출된 모델 관련해서 비디오 카드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긱벤치에서 유출된 벤치 내용은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스펙 구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벤치 유출 자료만 가지고
이 모바일 CPU의 성능을 단정 짓기는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출된 내용만으로 점수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세대 모바일 제품을 탑재한 모델의 경우 썬더볼트 4와 PCI Express 5.0 레인 및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는 LPDDR5 또는 DDR5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노트북 구입을 고려하셨던 분들 중에 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12세대 모바일 버전의 출시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첫 주 출시 예정인 인텔의 i5 및 i3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출시 스케줄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페루에서는 지금 인텔 12400F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페루에서 판매되는 12400F는 899솔,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본다면 264,972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계산이 필요한데 이걸 달러로 계산하면 18%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22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드의 내용에 따르면 달러 기준으로 세전 금액은 12400F가 181달러, 12400이 206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 부가세를 더해보면 12400F가 237,000원대, 12400이 27만원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을 가지고 국내 판매 가격은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단 이 금액에 대해서 해외 반응 쪽을 보면 해외 쪽은 뭐 비싸다는 쪽보다는 예상 범위라고 보는 쪽이 많은데 국내는 가장 큰 변수가 저기 있죠. 네, 그래서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진짜 항상 저 동네가 문제입니다. 저기. 자, 오랜만에 주식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와 같이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상승세가 꺾였고 최근 며칠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시점에 살펴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특정 요인이 있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장도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상승 분위기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최근 하락세가 원체 커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장외 거래에서는 상승 분위기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음 장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패턴이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연말은 계속 이런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고요. 연초 CES에서 발표되는 제품이라든지 내용들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조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건 1월 4일 AMD의 프리미어 발표 이후 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AMD 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하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17일 도현님께서 육군 기갑 부사관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응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응원이 좀 많이 늦었죠. 근데 합격하셨죠? 네, 저는 분명히 합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렴요. 네, 합격하셔야죠. 자, 무조건 합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 이렇게 훌륭한 부사관을 육군에서 못 알아봤다. 진짜 그렇다면 이건 그냥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심사한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현님이 합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19일 울프 화이트님께서 결혼 1주년이셨다고 합니다. 축하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결혼하실 때 코로나가 3단계로 올라가서 식장에 하객을 50명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보증 인원만큼 식비를 또 받아서 그 식장에 큰 돈을 쓰게 돼서 되게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그 식장 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물론 뭐 입장이라는 게 있다곤 하지만 하다못해 안 되면 뭐 할인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하객도 다 못 받는 신랑 신부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식장이 제가 볼 땐 좀 개념이 많이 좀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가셨다고 하십니다. 1월에 가려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결혼 1주년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평생의 짝을 찾아가지고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도 많으셨을 거고 또 준비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신혼여행을 못 가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빨리 좀 상황이 좋아져서 울프님께서 이 신부님과 행복한 신혼여행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혹시 울프님이 이 영상 보시게 된다면 저한테 디스코드 DM이라든지 혹은 제 비즈니스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큰 거는 못해도 신부님과 울프님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케이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꼭 연락 주세요. 결혼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태연님이 어제 시험 결과를 보고 부모님이 PC를 사주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영어는 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험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잘하는 과목에서 분명 포텐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라고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PC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화이팅! 글카 가격도 내려가달라고 외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내려가면 제가 수천 번도 할 수 있는데 참 또 그래, 우리 구독자님 요청이니까 야, 이 개라석들아, 그래픽카드 가격 좀 내려라 제발 좀. 됐나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10만 가자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언젠간 갈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눈뽕킴님이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전역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전역하시고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뭐든 열심히 하시고 시도해 보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역하고 나면 그래도 이 자신감이 상당히 충전되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겠어, 딱 이런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추억이 하나 돋는데 저는 딱 그 시기에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K군이랑 당시 K군 여친이랑 또 그 여친의 친구분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는데요. 그때 번지점프대가 있었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전역 버프가 있던 때라 겁없이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가 진짜 그대로 유체 이탈할 뻔했는데 물론 이후 K군도 올려보냈습니다. 네, 저만 죽을 순 없죠. 그 녀석도 거의 유체 이탈했었는데 여튼 지금은 죽어도 그거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눈뽕킹님도 지금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면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알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자,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외출하시거나 이렇게 밖에 다니실 때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 더욱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진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